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자 비명계와 친명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양상입니다. 기획투표설과 이 대표 거취 문제를 놓고 거친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6일 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은 마지막 합동연설회가 있고 내일은 마지막 TV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막판 변수들 짚어보겠습니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여진 여전히 거셉니다. 먼저 민주당 내 분위기 어떤 상황인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어수선하지요. 그리고 실제 너무 많은 이탈표가 발생됐기 때문에 전체 지도부도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부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분들도 놀라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다. 3, 3호 서로 이야기해서 압도적으로 부결을 시켜줬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강화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차원에서의 견제구를 날린 것인데, 그것이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40명 정도의 집단적 뭐 조직적 움직임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일부 몇 명 정서가 통하는 분들이 우리는 그냥 무효표 던질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서로 암묵적으로 그 숫자가 좀 늘어나면서 한 40명 정도까지 확산이 된 것 같은데요. 그들 스스로도 놀라고 있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당내 분란이 뭐 만들어지고 있다 혹은 만들려고 한다라는 게 아니었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겸손한 리더십을 좀 가져라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쓰고자 했던 것인데, 그 숫자가 사실 그 절반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좀 그 효과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 경고보다는 당내 분란으로 비춰지고, 그리고 오히려 지난번 경선의 후유증으로까지 우리 당원들에게 읽혀지고 있어서 그들 스스로도 좀 당황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뭐 말씀을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사전에 조직적인 모의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보면 김남국 의원이 비명계에서 다음에는 가결시키겠다 이런 의사를 전한 걸로 보인다면서 조직적으로 전화를 돌렸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고, 또 실제로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무효표를 던지라는 동료 의원의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효표 기획설이 실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몇몇 분이 친한 분들에게 혹은 무효표를 던지자, 기권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정치적 정서가 맞는 분들에게 권할 수는 있었겠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낙연을 지지했던 의원 모임, 여기에서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결정을 한 정치적 행위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 4, 5끼리의 어떤 그 의사소통, 이런 것들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이상민 그 의원에게도 그런 분이 전화를 드렸던 것 같고, 이것이 모여서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숫자가 되다 보니 본인들도 당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3, 3, 5끼리의 의사소통은 있었지만 그게 뭐 40여 명까지의 조직적인, 그렇습니다.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보기엔 좀 과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민주당 밖에서 보실 때는 또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뭐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무효 기권표와 수무표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 뭐 다들 뭐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무효 기권표가 나온 것이지, 뭐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던져서 무효 기권표, 수무표가 나왔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얘기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거 이제 수무표라는 것은 사실은 일종의 경고장인 것이죠.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는 우리는 찬성표 던지겠다. 그러니 뭐라 그럴까요? 뭐 질서정연한 퇴진을 하라, 이런 의미일까요? 본인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당장 찬성표를 던져서 가결이 됐다 그러면은 민주당 내에서의 엄청난 내용이 휩싸일 것이고, 큰 충격파가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무효기권표로 경고할 테니까 정리를 하라, 이런 의미로 무효기권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만약 이런 사태가 온다 그러면은 분명한 가결이죠. 이번에도 가결 아니겠습니까? 한 표 찬성표가 한 표 많긴 합니다만은 뭐 과반이 안 돼서 부결이 된 것이지, 그래서 가결이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대표로 봤을 때는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여집니다. 네, 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부결이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게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 그게 있으세요? 일종의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로부터 사실상 탄핵을 당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자당 국회의원들로부터 탄핵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분은 뭐 정치적 뭐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뭐 사실상 그렇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제 뭐 민주당 내에 지금부터 이제 비명계, 친명계 간의 이제 권력의 갈등이 이제 시작인 것이죠.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일부 강성 지지자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개딸들 사이에서는 수박 리스트라고 해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지금 색출하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44명의 의원 얼굴과 또 핸드폰 번호가 담긴 수박 명단까지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또 여쭙겠습니다. 복귀환 전 대변인님. 좀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해요. 민주당도 민주당의 방식으로 국민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데 서로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는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당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내에도 서로 생각이 다른, 물론 국민의힘과 민주당만큼의 차이는 아니지만 이 내에는 또 상당한 간극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봐요. 물론 이번 표결에서 무효 찬성을 던졌던 그분들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은 당당하게 자기의 소신을 밝히고 나는 공식적으로 차라리 찬성을 했다, 뭐 기권을 했다라고 밝혔으면 더 좋겠어요. 그것이 당당한 국민의 대표로서의 모습이고 좀 가장 비겁한 모습이 무효표 만든 모습이라고 봐요. 굉장히 비겁한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핑계의 여지까지도 남겨두는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대표답지 못한 행위라고 저는 비판받아도 싼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뭐 수박이라는 말로 비판을 하고 결국은 그것이 당내의 갈등과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소금을 뿌리는 이러한 역할들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분들에게 좀 참으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당을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를 걱정하는 마음 충분히 알겠으니 그 걱정하는 마음이 결국은 당과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 생각이 다른 어떤 이단자 색출처럼 이렇게 그 몰아가는 행위는 결국은 당과 이재명 대표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정 전 대변인께서도 동의하시죠? 예,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 당 내부 사정은 아닙니다만은 상대당이라긴 하지만 굉장히 이게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사실상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는 뭐 이런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가를 던졌는지 불을 던졌는지 확인을 해라, 답을 하라. 거기에 또 답을 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이 위기를 자초한 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인데 이것은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혹시나 좀 더 또 뭐 집안 민주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분위기가 또 국회 내에서 다른 당으로 또 뭐 번진다든가 이런 영향력을 줄까 싶어서 저도 걱정인데 이런 정치 풍토가 형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생각이 다른 분들 다 같이 함께 어떻게 똑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모이겠습니까? 특히 정당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의견을 인정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타깃이 이낙연 전 대표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무슨 내용인가요? 그건 더 잘못된 황당한 주장들인 거죠. 이낙연 대표 지금 저 미국 간 지가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이낙연 대표가 거기서 배후 조종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당내 갈등을 더 조장하는 행위로밖에 결론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고 답답해도 지금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지 갈등과 상처를 최대한 벌려놓는
이런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 물론 어떤 건에 대해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상처를 드러내놓고 고름을 다 짜자. 이것이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접근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 그 부결이 함께 동참하지 않은 그 의원들에게 또 그 의원들 스스로도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이니 대동단결해서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는 민주당 내 어떤 위기, 이재명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 이것보다 정치 자체가 실종돼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3.1절 그 경축사에서 나오는 우리 민족 역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한 걱정도 많고 네. 세종시의 어느 시민이 대통령도 일본을 협력자라고 하는데 내가 왜 일장기를 못 거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집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걸었던 이런 암담한 사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작은 당내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건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건강하지 못한 어떤 모습을 정치적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라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도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명계에서는 그때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비명계는 그렇게 당론으로 밀어붙이면 이탈표가 오히려 더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느 쪽의 의견이 맞다고 보시는지 국 전 대변인님. 저는 이제 가정 상황이라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요. 우선 전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면 더 이상 체포동의안은 내지 않는 게 맞다. 추가적인 혐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불기소 하면 되는 거거든. 아니야. 저 불구속 기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또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검찰의 논리에 대해서 왜 민주당 내에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해야지 또 내면 그때는 가결시킬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잘못된 정치적 대응이고 잘못된 정치적 인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또다시 내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힘을 대신해서 우리가 정치하겠습니다라고 공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추가 혐의가 있을 때는 불구속 기소를 통해서 재판에서 그 가부가 가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다운 모습이지 추가로 또 뭐 체포영장 뭐 동의서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행위의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찬이냐 반이냐 얘기 묻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어떻게 대장동 보세요? 사건과 관련해서 네. 추가로 체포동의안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청구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대장동과 관련되지 않은 대장동과 관련돼서는 다음 주에 이제 불구속 기소를 검찰에서 하겠죠. 예.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은 또 기소를 하게 되면은 다음 주에 또 한 번 이제 민주당 내에서 갈등이 표면화될 겁니다. 말하자면은 당 대표의 지위를 두고 갈등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말하자면은 민주당 당원 80조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기소가 됐을 경우에 당직을 중지시킨다 하는 부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명계에서는 기소가 됐기 때문에 부정부패 이것은 개인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기소됐기 때문에 당직을 그만 내려놔야 된다 하는 주장이 나올 것이고 네. 아니다 이것은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것이다 정치 탄압이다.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친명계에서는 이건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 네. 그래서 당직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갈등이 이제 표면화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추가 체포동의안이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백현동 사건 이것이 구속영장이 청구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또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올 텐데 네. 그때 되면은 당론으로 불기시킨다. 당론으로 불기시키면은 여론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앞서 있었던 무효 기권표 20표의 이제 향방이 그때 이제 나오겠죠. 드러나겠죠. 이제 그때 찬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봤을 때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예. 복귀왕 전 대변인께서는 당원 80조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할지 예외 조항 적용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미 적용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전체 국민의 의견을 물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래도
정당하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또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의혹을 해소하고 싶다라는 의사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 내로 들어와 보면 이 부분이 정치 보복이냐라고 할 때 정치 보복이다라는 의견이 사실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77.77%로 당선됐잖아요. 이번에도 그 의견에 동의했던 국회의원들이 약 그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난번 대선 경선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정치 보복적 수사가 명확하다. 정치 보복일 경우에 한 예시를 들면 행위가 일어난 지 한참 오래전 일이다. 그리고 선거 중에 이 사건들이 또 불거졌다. 그리고 또 정치적 상대방으로부터의 고소고발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라는 것들이 그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들은 다 그 내용들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당무위원회 내에서 이것이 정치 보복에 의한 기소다라고 규정하는 데에는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취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이럴 거면 전당원 투표로 아예 결정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안민석 의원이 그 전체 국회의원들만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당원들의 의견을 다시 확인해 보자라는 차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비명계라고 불리워지는 분들은 또다시 낙인 찍기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77.77%가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대부분의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정치 보복성 수사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당원들에게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묻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갈등을 더 확산시키는 이런 내용을 조장하는 이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다시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그 비명계로 불리워지는 그분들의 반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넓게 이재명 대표가 더 많이 소통하고 그분들의 생각을 다 받아 안고 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느냐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지 리더십에 대한 재확인은 이미 전 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이재명 대표로 봤을 때는 참 진퇴양난인 것이 지금 이제 친명계와 비명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됐지 않습니까? 친명계 좌장유라 하시는 분이 이분들은 당을 떠나야 된다 할 정도로 나가라 할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친명계와 비명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됐고 이재명 대표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의원들의 마음을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본인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제 체포 동의안이 또 왔을 때 비명계 의원들을 앉지 않으면은 가기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판사 앞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결국 구속되는 그런 사태까지 맞을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본인은 이제 설득을 통해서 품마음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친명계에서는 자꾸 밀어내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앞으로도 총선과 관련된 공천과 관련된 부분들이 엮여 있어서 이게 권력 갈등이 이게 쉽게 가라앉지는 않겠다. 이제 뭐 앞서도 제가 시작이 불과하다고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폭발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네, 저희는 주제를 돌려서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수도권 연설회가 있고 내일은 또 마지막 TV 토론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양강에서 지금 1강 3중, 그러니까 1위는 김기현 후보가 현재 지금 달리고 있죠. 이렇게 개편된 상황입니다. 이게 결선 투표제가 처음 도입이 된 데다 또 100% 당원 투표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네. 결선 투표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과연 김기현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바로 선출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 지금 뭐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김기현 후보가 앞서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뭐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지지층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가 아니고 지지층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분명한 건 아닙니다만은 네. 김기현 대표가 확실하게 대세를 장악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 대부분을 보면 또 50%를 훌쩍 넘은 것은 많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되면은 과반을 확실히 넘을 것이냐, 뭐 결선 투표가 없을 것이냐 하는 것은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김기현 대표의 일강이고 나머지 이제 2명 가운데 뭐 결선을 간다면 누가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이제 관심들이 지금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 불체포 동의안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흥행이 조금 좀 이제 다운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제 앞으로 남은 일주일인데 상당한 뭐 어떤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은 아마 김기현 1위 아니면은 2위는 뭐 3명 가운데 한 분이 네. 올라가는 거겠죠. 네. 결선이 아마 결선을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결선은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복귀왕 전 대변인께서는요? 이제 결선까지 가면 흥행은 성공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황아람 김기현 구도가 만들어지면 사실상 더 큰 천하람 후보. 예, 미안합니다. 천하람 김기현 구도가 되면 이거는 좀 신선한데라고 이제 국민들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다르고 권리 당원만 책임 당원만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또 다를 것이고 책임 당원 내에서 100번 양보해서 투표율이 한 50%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그 투표에 참가하는 분들의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해서 김기현 후보가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정도의 조사치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것이 당원으로 가면 조사가 더 높아질 것이고 실제 투표에 참가하는 분들로 보면 더 높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결선은 가지 않을 공산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나온 것이 울산 땅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것이 법적으로 보면 부동산 투기를 했다 손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도덕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국민들에게 부동산 그러면 영린인데 이런 영린을 지닌 사람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 끊임없이 상대당으로부터의 공격이 되고 또 그 당 내에서 내년에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다 용서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황교안 후보에 의한 계속된 공격 이런 것들이 실제 국민의힘 그 당원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가 좀 변수 같아요. 그 나머지는 별로 변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좀 김기현 후보가 급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경원 후보의 손을 잡는다든지 윤상현 후보는 중립이라고 얘기했는데 윤상현 후보하고도 뭐 연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조급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안정적인 과반이 1차전에서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니냐. 울산 땅 이후로. 뭐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 도와주고 뭐 주류 쪽 다 도와주고 하는데 1차전에서 통과 못하면 망신이죠.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과반은 득표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슬아슬보다 전망하면 아슬아슬보다는 조금 넘게 1차전에서 당선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 김기현 후보의 땅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데 사실은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상당한 의혹이 해소가 된 부분이 있다. 더군다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땅 투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 땅이 있는 울주군 삼동면 사람이거든요. 그 땅을 잘 알고 또 지난 주말에 제가 또 그 산을 가봤습니다. 네.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어요. 네.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보면은 그 울산 KTX 여기 멀리 보입니다. 1.8km, 2km 떨어져 있거든요. 그 사이는 모두 다 산입니다. 산이고 그 이제 노선은 이제 그 터널로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 모든 여기 전체가 산이기 때문에 터널로 갈 수밖에 없는 공법일 겁니다. 그거를 산을 절개를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뿐만 아니라 흉물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널을 결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노선도 이쪽 KTX 울산역은 지금 4차선이
만들어져 있고 삼동 쪽으로도 지금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연결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직선으로 연결된다 그러면은 그 산 넘어서 댐이 있습니다. 댐이 있기 때문에 댐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댐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옆으로 비껴가면서 김기현 후보의 땅으로 이제 일부 지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산 꼭대기에는 이제 고압 철탑들이 서 있었습니다. 철탑이라는 것이 이제 경사지면에 세울 수 없으니까는 그 산의 꼭대기에 이렇게 세워져서 건너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건 어떤 뭐 개발 가능성이 높은 가치 있는 땅이다고 보여지지는 전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만났고 했는데 주민들도 그 땅 주변에 이제 1차선 차가 한 대 다니는 길이 멀리 있거든요. 한 30분 떨어져 있습니다. 김기현 땅과.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주민들, 입구에 있는 주민들도 여기도 개발 안 되는데 저 깊은 산 속에 있는 게 언제 개발이 된단 말이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듣고 왔는데. 네. 거기 이제 뭐 지역 자체가 뭐 상수원 보호구역인데다가 산림 보전 지역인데다가 했기 때문에 저 가치가 없다고 보고 제가 어제 안 그래도 그 뭐 울산의 시의원들 그 조사를 한번 벌였거든요. 그 여야 의원들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전혀 결론을 못 냈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의원한테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뭐 지금 투기 의혹을 가지고 논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네네. 예, 우리가 이제 선거 결과를 얘기하다가 이제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해명만 해명이라보다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해명만 들었을 때는 또 황교안 후보가 서운할지 모르니까 황교안 후보의 주장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기본 계획 안에 3가지 안이 있었는데 이 땅과 전혀 무관하게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끼어들어왔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의혹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땅을 매입하는 해준 일종의 그 부동산 업자 이 부분이 본인 명의로 땅을 산 다음에 바로 그 김기현 후보에게 되팔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신해서 사준 의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 말고도 또 다른 건물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분이 사서 김기현 후보에게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해서 사준 부동산 어떤 그 투기를 종용하는 이런 사업자와 함께 결국 투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김기현 후보가 그 땅을 살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느라고 샀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또 그분이 부동산 업자인 게 밝혀지니까 또 다른 말로 핑계를 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명의 일관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뭐 가격이 높아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법적 책임은 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덕적으로 이 2가지 예로 볼 때 다른 부동산 업자를 대신해서 매입하게 해주고 그것을 다시 사는 이런 행위들이 전형적인 투기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대표가 나왔을 때에는 내년도 공천에서도 부동산 투기에 아주 사실 국민의힘이 더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땅이 많은 분들이 의원 중에서 더 많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의 공천 이런 것들도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정치적 공격으로부터 저는 아직까지 김기현 후보가 해명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황교안 후보도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씬스틸러다 뭐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후보도 뭐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안 그래도 황교안 후보 어제 기자회견에서 하시는 말씀 저도 봤는데 상당 부분이 맞지 않아요.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때 지난 주말에 그 지역의 부동산 관계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다 들어봤는데 이 노선 계획은 1, 2,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2019년, 2021년인데 노선은 2021년 송철호 시장 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때
기본 계획이 바뀌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용역을 했던 겁니다. 용역을 세 차례 했던 것이지 그 용역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노선으로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성하냐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BC값을 비롯한 그런 말하자면 투자 대비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이 지금 노선이다. 이렇게 해서 그 용역이 이루어졌던 것이지 계획이 뭐 노선이 정해졌다가 바뀐 것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동산 업자다 그러는데 그분은 제가 그 파신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그분은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 이제 건설업을 하신 분인데 그 당시에 이제 IMF 때문에 이제 거의 도산 직전에 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좀 살려줘라. 그렇게 해서 김기현 의원한테 그 당시 변호사에게 이제 구원해서 김기현 후보가 이제 사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고 또 하나는 어제 황교안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그 옆에 땅을 예시를 들던데 그 옆에 땅이 가격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 높았냐면은 기획부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그 앞에서 제가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났더니 기획부동산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시장 땅이다, 이거 개발된다 해서 한바탕 훑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기현 후보 땅 옆에 그분이 이제 그 기획부동산에서 나누어서 쪼개서 매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것은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김기현 땅 시장 땅이다 해서 개발이 가능하다, 개방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기획부동산이 들어와서 피해자들을 양산한 그런 부분도 생긴 것입니다. 예, 반론을 짧게 부탁드릴게요. 행정절차상으로 보면 BC 분석은요 도로를 낼 거냐 말 거냐 그 전에 하는 것이고 BC 분석이 되고 나서 기본 계획은 당연히 용역으로 하죠.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의 일부 변경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계획 3개 안 중에서 하나도 포함이 안 됐다라는 것은 매우 특이한 행정적 사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건 행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혹 해소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노선이 뭐 김기현 시장 시절에 자기가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그렇게 자기 땅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게끔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이게 송철호 시장 때 지금의 노선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기현 후보 저희가 지금 땅 투기 의혹을 좀 길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전당대회 이 부분 다른 부분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좀 주제로 돌아와서 정리를 잠시 해드리면요. 전당대회는 8일입니다만 투표는 이틀 뒤부터 시작이 됩니다. 4, 5일에는 모바일 투표, 또 6, 7일에는 ARS 투표를 거쳐서 이제 8일에 결과가 발표가 되는 건데 지금 결선 투표 가느냐 마느냐가 이제 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모두 이제 내가 바로 결선 진출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결선에 간다면 누가 갈 것 같은지 먼저 말씀해 글쎄요, 주실까요? 지금 여론조사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서는 황교안 대표란다. 지금 안철수 대표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안철수 전체적인 후보의, 추세를 봤을 때 말입니다. 대신 이제 천하람 후보가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선명성을 정확하게 이제 내보이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리고 천하람 후보와의 표가 이제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천하람 후보가 굉장한 이제 젊음을 과시를 하면서 이제 선명한 노선을 택해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천하람 후보가 좀 높아지고 안철수 후보가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천하람 후보와 천하람 후보와 이제 안철수 후보 가운데서 네. 이게 표가 분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분이 연대를 하지 않는 한은 큰 영향력을 큰 힘을 발휘해서 누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예,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천하람 후보가 조금 강세를 보이는 거 아닌가 지금 상태에서 예.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천하람 후보 쪽에 조금 힘을 실어주셨고 지금 현재 기세상으로는 네. 천하람 후보가 뭐 가장 막 우계승천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제 유권자층에서는 어떨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탄압받을 때에 입당한 당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 대신에 천하람으로 가자. 이런 어떤 그 행위들이 모아진다면 천하람 후보가 2위로 진출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만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하고 연대 안 했으면 정권 창출을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못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윤핵관이 그 당권을 잡는 것보다는 안철수 같은 사람이 당권을 잡는 것이 과거 안철수, 윤석열 연대에 대한 일종의 빚을 갚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안정적 분위기에서 내년 총선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격 아니겠느냐 이런 정서 또한 국민의힘 내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실제 결과로는 좀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황하람 후보는 기세는 좋고 그 흥행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황하람 후보가 네, 천하람. 천하람 자꾸 말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천하람 후보가 2등으로 나왔을 때는 정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일종의 탄핵에 가까운 표를 당원들이 던지는 거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까지 당원들이 감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 1, 2, 3위는 대강 정해진 것 같습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면서도 결국 결선에 김기현이 진출하면 김기현을 찍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 속에 본인의 공격의 예봉을 다 꺾어서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혹시 김기현 잘못될까 봐 그쪽으로 표를 돌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좀 일관되게 자기 주장을 했으면 설령 사위를 하더라도 자기 지지층을 꽉 붙들어 놓는 가운데서의 사위를 했을 텐데 그 발언이 굉장히 본인에 대한 지지층을 흔들고 김기현 후보에게 힘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